오늘 새벽 6시 29분 인천지검에는 한 통의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 다름 아닌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도 쫓고 있었던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였습니다. 마치 아침에 출근하듯이 양회정 씨는 검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네, 운전기사 양회정. 정말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를 갖고 있는 걸까요?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앞서 잠시 짚었습니다만 네. 과연 양회정의 자수로 이번 사건이 풀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교수님께서는 회의적이신 생각을 갖고 저는 계시죠? 그 양혜정 씨가 그 유병헌 씨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현재 그 현장에 가본 그 상황을 보면 예. 네. 그 당시에 5월 26일 날 그 유병헌 씨가 별장 밀실 공간에서 24시간 정도 머무른 걸로 돼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숲속을 헤맨 것으로 보여지고 양혜정 씨는 그 이전에 네. 그 야망연수원에 검찰이 들어섰을 때 숨어 있다가 검찰이 철수하자 바로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적으로도.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은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를 그 도주 중에 만났다고 하면 이거 예.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혜정 씨의 진술을 통해서 과연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그런데 양혜정 씨가 그 연수원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눈앞에서 검찰에 놓치고 빠져나와서 전주까지 갈 때까지 시간상 약 약 두 시간요. 3시간의 그 뭐 100여 분 공백. 정도 공백이 있다 그래요. 네. 그 정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뭔가 조사가 그래서 있어야 그 돼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연 연수원에서 도피하고 나서 이 양혜정 씨가 별장으로 갔을까? 네. 근데 별장을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 들이닥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와 연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찾아다녔다? 이것도 예. 굉장히 그 시나리오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때 이 2시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명백히 밝혀야 되겠지만 네, 네. 과연 이 2시간 이내에 만났을까는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 지금 CCTV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양회정이 한 여성과 나타나서 마치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듯한 마치 유병헌인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양혜정이 마지막 그 유병헌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를 했다면 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순천을 급습한 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피했기 때문에 전주까지 도망을 왔으니까 더 이상 순천에서 포위 병력을 하지 말고 병력을 이동을 시키라라는 쇼를 했던 교란 것이죠. 작전이다. 그렇죠. 일종의.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안성과 금수원이라는 데가 연락을 해서 빨리 순천의 회장님을 구하러 가야 한다라고 네. 연락을 했다면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혜정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유병헌 씨를 구하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수사진의 눈을 좀 교란시키면서 네. 금수원의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구원파와 유병헌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검찰에 자수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 발신지가 안성이었대요. 경기도 안성. 금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금손이나 금손 주변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양혜정 씨 입장에서는 지금 금수원과의 그 헤게모니, 네. 그 컨트롤 타워의 긴밀한 연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따라서 양혜정 씨는 안성 주변, 즉 금손 주변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가 자수할 시기를 쟀던 것 같아요. 타진해 왔다. 네, 그래서 먼저 김엄마하고 그 부인을 들여보냈고 또 불구속 수사를 검찰이 지켰고 따라서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간 네. 거죠. 자, 어쩌면 양회정 씨를 먼저 잡았더라면, 미리 잡았더라면 지금 이런 미스테리는 빨리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관들이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네. 어제 바로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김범한 기자를 이제 곧 연결을 할 텐데요. 양회정 씨가 이 송치제 별장에서 빠져나와서 전주를 거쳐서 어찌됐든 행적은 다시 금수원으로 갔는데 네.
놓치지만 않았더라도 그 눈앞에서 놓치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이미 다 풀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일단 일단 그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왜 저는 아무리 양혜정 입장에서 생각해도 크게 잘못한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는 이름 뭐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운전기사의 역할이에요. 조력자라고 해도 큰 조력을 한 건 없습니다. 게다가 유병헌 씨는 죽었어요. 조력 제일 못한 케이스가 자기가 조력할 사람 죽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동안 숨어 지냈을까요? 일단 지난 며칠 전에 검찰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의 발표를 보면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총 입건된 사람이 330여 명이었고 그중에 130여 명이 구속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검찰의 그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그 검찰에서는 부자 동시 구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네. 구속하면 아들은 놔주거나. 근데 이번엔 그런 원칙이 다 무너뜨리고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구속을 원칙으로 해가면서 네.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혜정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6월달이라든가 5월달에 자수를 하거나 잡힌다고 할 경우에는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하.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속 도망치는 방향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병헌이 6월 중순에 이미 변사체가 발견되긴 했었지만 확실히 유병헌이 사망했다는 것을 아는 시점은 그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 구원파 내부에서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럼 양혜정 입장에서도 7월 중순, 7월 말이나 최근이나 돼서야 유병헌의 사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김엄마와 그다음 자신의 부인이 자수를 했다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는 자신이 들어가면 무조건 구속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아마 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돼 가면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지켜주겠다고 하고 자수를 하면 선처해주겠다는 말 때문에 아마 자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계를 5월 2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네. 잡을 수 있는 그 순간 놓쳤죠. 저희 김범한 기자가 네. 그 내용을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다시 갔습니다. 김범한 기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놓쳤던 상황, 당시 놓쳤던 상황을 재구성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전남 순천에 있는 구원파 연수원, 야망연수원 앞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범한 기자, 양혜정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달아났다는데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구원파 순천교회의 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야망연수원으로 이름 지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17번 국도 폐선 부지 옆에 있는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송치 터널이 뚫리고 왕복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이 부근으로 다닌 차량들이 적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측에서 이 휴게소를 사가지고 이렇게 연수원으로 꾸며놨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면 객차가 보이실 텐데요. 네, 새마을호 객차 2량이 옮겨져 있습니다. 낯익은 표적인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도 이런 객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쓸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객차 옆으로는 많은 자연석도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집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황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그 구원파 연수원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순천교회 야망연수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송치제 부근 유병헌 관련 시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병헌이 숨어 있었던 송치제 별장, 그리고 송치제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송치골 가든이 있습니다. 이 송치골 가든은 유병헌의 도피를 돕기 위해서 휴대전화, 그러니까 대포폰을 만들었는데 이 대포폰을 만들 때 명의를 개설해준 구원파 신도가 하는 염소탕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야망연수원이 있는데요. 이 야망연수원에는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이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유추해 보면 유병헌과 여비서 신모 씨는 숲속의 추억 별장에 숨어 있고 송치골 가든에서 식당이기 때문에 염소탕, 흑염소탕을 주로 하는데요. 음식을 해서 나르고 그리고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은 이 야망연수원에 은거하면서 수시로 유병헌을 보좌하고 챙겼던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야망연수원을 덮친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압수영장을 발부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 연수원을 덮친 것은 5월 25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연수원 앞에는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승용차가 나중에 뒤늦게 수배된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의 흰색 EF 소나타 차량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당시에 양회정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이쪽에 보이시는 야망 연수원 입구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양회정이 있었는데요. 양회정은 마치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 차량들이 보니까 지금 보이시면 아래 길이 보이실 텐데요. 저 객차 사이로 내려가면은 바로 송치제 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송치제 별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병헌을 체포하러 가는구나 하고 본인은 빠져나왔다고 전주에서 만난 처제들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후 유병헌은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리고 마치 유병헌인 것처럼 이렇게 교란 작전을 벌인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당시에 유병헌의 최측근이자 그 핵심 신도인 양회정의 차량이 여기에 있었는데도 양회정의 차량을 수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양회정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배를 내린 것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5월 26일이었습니다. 5월 25일에 새벽 3시쯤에 이곳을 덮쳤고요. 검찰이 당시 덮친 곳은 이곳과 송치골 가든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3시 전후에 두 군데를 덮쳤고, 그 이후 밤 9시, 25일 밤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숲속의 추억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송치골 가든 변모 씨 부부를 검거했을 때는 바로 200m 거리에 있는 숲속의 추억 별장에 유병헌이 숨어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날 저녁에 1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을 할 때도 유병헌이 비밀 공간에 숨어있는 사실을 검찰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검찰이 여기 와서 미리 양회정의 차량인지 알고 그걸 수배를 내리고 이게 운전기사의 차량이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안에 유병헌의 운전기사인 양회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양회정이 검거됐다면 유병헌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300m밖에 안 되거든요. 300m 정도 내려 있는 숲속의 추억 별장에 가서 유병헌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병헌의 운전기사 양회정이 숨어 있었던 순천 송치제 정상 부근의 구원파 순천교회 야망연수원에서 YTN 김보만입니다. 네, 바로 그 양회정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거를 단독 보도한 김보만 기자가 다시 지금 현장에 전해드렸는데 참 김보만 기자도 답답한가 봐요. 여기서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걸 놓쳤다고 하는데 자, 검찰 수사관이 갔지 않습니까? 차가 있어요. 그러면 차대 번호 조회하면 이 차가 누구 차인지 바로 나오는데 그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검찰과 경찰의 차이점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장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분명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경찰이 그 장소에 갔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한 차대 번호를 다 조회를 했을 것이고 예. 어떤 네. 사람이 있는지 조회를 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차에서 이것이 양회정의 소유라는 것이 발견되면 경찰도 바로 급습하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병력 지원을 요청해서 그 인근을 철저히 포위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시간이 있다면 잠복을 하게 될 겁니다. 아하.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 사람과 접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이동하려고 하면은 급히 급습을 하지 바로 여기 누군가 있다 해서 급습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있다고 하니까 바로 급습을 해버렸는데 네. 그게 좀 약간 우였던 것이고 만약에 경찰이라고 했다면 그 인근의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 내지는 마을 유지들과 더불어서 네. 도주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급습을 할지 지금 급습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조력자와 접선자를 파악을 할지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여기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그렇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쪽에 몰아줘야 되는데 한쪽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공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약간의 좀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바로 좀 실수가 발생한 것 그 같습니다. 현장 수사에서 제일 빠졌던 게 잠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는 잠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송치제 별장 갔다가도 잠복 안 했고 여기서도 잠복을 안 했고. 그러니까 야망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숲속의 별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체포 능력은 경찰이 더 탁월하죠. 예. 실무 능력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범인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확인만 하고 나가는 스타일이었고, 네. 근데 왜 그러면 경찰에 순정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좀 보존해달라 또는 잠복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검경이 어떤 공과 관련된 견제를 하다 보니까 범인을 놓치는, 왜 범인들은 공조하고 있는데 검경은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허술한 수사가 된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유대균 씨의 검거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극명한 차이를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쵸.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빈 오피스텔에 뭔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수대가스가 많이 나오고 거기가 구원파 누구의 그 소유라는 것을 알게 알고 되니까 있는데. 경찰은 바로 급습하지 않고 일단은 조력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켜보는 왔다 갔다 거죠. 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하모 씨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모 씨까지 미리 그 접근을 해서 그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던 것이었고 네.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열쇠 수리공이라든가 불러서 급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모 씨에 대해서도 신병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유대균 박수경 씨에 대해서도 신병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 만약에 그냥 그 오피스에서 의심이 있다고 해서 직접 덮쳤다고 한다면 하모 씨 존재조차도 제대로 신병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저력자를 놓칠 수 있는 사고였기 아하. 때문에 확실히 그 신병 확보에 있어서는 경찰이 우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알겠습니다. 하고 경찰에게 네. 주도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아까 김범환 기자가 야망연수원 나가 있었는데 야망연수원이랑 별장이랑 한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는데 물론 가깝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운전기사 핵심 도력자 핵심 조력자? 조력자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핵심 조력자가 가까이 있지 않고 야망연수원에 따로 잠을 잤다고 해요. 김엄마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운전 대부분 이제 재벌 네. 총수도 운전사랑 많이 어딜 가더라도 같이 자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각각 떨어져서 네. 기거를 하죠.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별장 안에는 그 신모 씨 비서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보면 또 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서 떨어져서 생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병헌 씨가 주변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내 옆에 있다 그랬으면 아마 운전기사는 그 홍치의 별장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약간 허술한 상태. 주변에 그 검찰 수사관들이 온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좀 떨어져 양해정 씨는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때 제대로만 급습을 했으면은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상당히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중점은 유병헌의 은닉재산을 환수를 해서 네. 국가의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가가 구상금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몇 가지 실수를 초동 수사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다 보니까 계속 국민적인 의혹의 불신이 지금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우리 국과수가 이 시신은 유병헌의 시신이 맞다라고 100% 공언했음에도 네. 상당수 국민들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초동 수사에 있어서 이런 실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몇 가지 실수가 겹치면서 계속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검경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그렇죠.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신을 보고도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국가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예. 자연사가 거의 맞을 것을 보인다라는 거의 근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타살이다라고 믿는 것 자체도 국가수가 그 정도의 워딩을 구사한 것은 저체온증에 가장 부합한 환경이고 외력에 의한 타살 흔적은 전혀 없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국가수는 자연사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불신의 네. 현장이 돼버린 것이죠.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에서 또 한 가지 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추정을 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일단 허술한 경계, 운전기사와 300m 떨어져 있는 허술한 경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검찰 수사관이 급습을 했을 때는 달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달아날 때 유병헌 씨의 심리 상태는 무계획적이었고 그렇죠. 급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챙겼고 그렇죠. 뭐 안경, 휴대전화 네.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한 일종의 뭐 추론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급하게 나가다 보면 뭐 돈 챙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뭐 자연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 5, 6월에 바깥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양혜정 씨 수사에서 그렇죠. 네, 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발견된 돈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을 거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양혜정 씨가 왜 자수를 이렇게 늦게 했을까를 놓고 본다면 일단 돈의 출처와 관련된 부분, 네. 두 번째는 유병헌 씨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상당히 그 타살 의혹에 대한 그 추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핵심 인물로 양혜정 씨가 지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양혜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나가게 되면 나는 당연히 구속될 것이고 따라서 처벌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측근들이 줄줄이 자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왜 측근들이 이 시점에서 자수를 할까? 물론 불구속 수사한다니까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수를 이렇게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자수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얘기를 꿰맞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수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올 테니까 네. 차라리 그 전에 자수를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병헌의 그 도피에 있어서 조력죄에 불과한 사람들이지 어떤 횡령 배임에 큰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들에 대한 처벌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검찰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유병헌 씨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추구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맞췄을 수도 있고 그것이 네. 아니라면 어차피 여기까지 자수를 했으면 나라도 빨리 자수해서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아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학예 수양회 구원파 내부에 학예 수양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줄이 자수하고 있는데 이거 뭐 구원파 내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양혜정 씨가 안성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마도 그 구원판의 핵심 세력들과 연결이 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엄마, 그다음에 양혜정 씨 부인 그리고 양혜정 씨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자수하는 것을 보면 역시 구원파 내의 어떤 연결 체계와 사전의 법률 조력을 받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네. 이 유대균 씨인데요. 유대균 씨가 지금 뭐 계속 꼼짝 못하고 한 90일 갇혀 있다가 나와서일까요? 아주 순순히 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걸로 봐서는 역시 유대균 씨는 이번 사건의 장남일 뿐이지 네. 크게 뭐 예.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어차피 구원파 내부에서도 후계자는 원래 유혁기로 정해져 있었고 유대균은 장남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력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장남으로서 이익을 향유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특별히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별 무리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뭐 중대한 범죄 행위에 개입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뭐 회사에서 돈을 받는 정도, 일종의 횡령 매입의 방조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순순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실제로 유대균 씨가 도피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금도 유병헌 씨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유대균 씨의 그 혐의가 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유대균 씨가 회의로 도피하려다가 예. 실패하고 금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못 만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못 만났다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정도 급박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유대균 씨가 충분하게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피 자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액수가 적었다 보여지고, 근본적으로는 유대균 씨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사교적이면서도 우유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서 또 상당히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런 감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게 되면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가능한 솔직히 이야기할 것이고 예. 다만 뭔가 조금 자기가 모르는데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합리화를 하는 방법으로 방어를 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뒤로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6명의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핵심, 뭐, 유병헌 씨죠. 근데 유병헌 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1,390억 원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밝혀줄 것으로 예상됐던 유병헌 씨는 6월 10일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망 원인을 두고 미스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라졌습니다. 몸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몸통은 누구일까요? 네, 장남이죠. 유대균 씨. 자, 99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이 됐고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역시 조사해보니 아직까지는 몸통이라기보다는 깃털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박수경 씨가 같이 구속이 되면서
박수경 씨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었죠. 네, 꼿꼿한 자세로 이 취재진 앞에 나선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에는 박수경 씨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력자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김엄마, 바로 어제 아침 자수를 합니다. 네, 금수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수원 내 구원파 내에서 큰 엄마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엄마 어제 바로 자수를 했죠. 유병헌의 전남 순천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한 사람의 핵심 조력자가 자수를 합니다. 바로 양회정 씨. 네, 양회정 씨는 유병헌 씨의 운전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유병헌의 마지막 행적을 풀어줄 열쇠가 되지 않을까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력자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미국에 있는 도피 중인 유혁기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혁기 씨. 다른 사람들은 지금 화면을 함께 쭉 다시 살펴볼까요? 물론 아버지 유병헌 씨가 가장 큰 몸통이었죠. 네.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 깃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몸통이었던 바로 유혁기 씨만 지금 컬러로 남아 있습니다. 유혁기 씨를 잡아야 이번 사건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혁기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 있다, 아니다, 프랑스로 갔다, 그것조차 모릅니다. 점점 더 유혁기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혁기 씨가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혁기 씨가 TV를 보면서 끝까지 잡히지 않고 유혁기 씨가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유혁기 씨의 생각은 이렇지 않을까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더라. 네. 아마 얼마나 이제 오래 버틸 수 있을 건지가 구원파의 후계구도, 구원파의 숨은 재산, 이게 유혁기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구원파, 실제 국내 유병헌의 재산이라든가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미국 같이 유병헌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유혁기를 포함해서 김혜경, 김필배가 해외에서 도피를 하겠다고 하면은 상당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좀 공조수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파 내에서 미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 국세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내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면 유혁기의 그 행보를 상당히 좁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혁기가 처음에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희정 씨가 예. 네. 조력자이긴 하지만 예. 양희정 씨가 운전수거든요. 네, 네. 유병헌 씨의 운전수기 때문에 양희정 씨가 유병헌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정관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되면 결국은 부패 고리가 안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희정 씨가 유병헌 씨 살해 혐의를 하는 데서는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예. 유병헌 씨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떤 사람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근데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유혁기 씨와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유혁기 씨가 실제로 유병헌 씨의 거의 판박이 형태의 사업을 물려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혁기 씨가 갖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관련된 재산들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양혜정 씨가 진술을 해줘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예. 아하, 그렇군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유혁기 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교수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셨는데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겁니다. 양혜정 씨 수사를. 그러면 대충 이제 물어봤을 때 그때 뭐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전주 거쳤다가 저는 그동안 구원파 본사인 금수원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집에 가세요. 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혜정 씨는 운전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그 비리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도해드리면서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운전기사의 제보가 아주 결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모 의원 돈도 훔쳐가다가 적발이 됐고요. 네네. 뭐 공천원금 얘기할 때 운전기사가 뭐 내가 예. 배달했다는 얘기 있었고요. 운전기사는 그 이른바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주인의 이 비리를 다 알아요. 사실상 그렇죠. 입을 다물 뿐이지. 양혜정 씨가 그동안 유병헌 씨가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는 그 운전기사를 했던 그 역할, 기간에 따라서는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군요. 심지어 운전기사가 대부분은 대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양혜정 씨가 중요하냐면 살인사건 이런 어떤 사건보다도 어쩌면은 이 커넥션을 다 안고 있는 핵심의 내용들을 가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제가 짚어드리면 세월호 참사의 또 한 축. 뭐 하나는 왜 침몰했느냐는 거고 하나는 침몰했는데 왜 구조 못하는 거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경 오늘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볼 거고요. 지금까지는 왜 침몰했느냐는 부분인데 불법 중개 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용수 제대로 넣지 않았고요.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네. 미국 뉴욕타임즈에 나왔다지 않습니까? 1년간 안전에 썼던 돈 단 $2, 2,000원 썼던 예. 이런 부분들은 정관계의 로비가 없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네.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유병헌에 주목했습니다. 네. 근데 유병헌은 죽었어요. 네. 그러면 유병헌의 행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운전기사.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렇죠. 또 비단 또 양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대균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향유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유대균이 국내에서 한 일을 보면 청담동에 고급 레스토랑을 꾸며놓고 네. 거실동에 사격 클럽을 만들면서 정관계 고인사들을 만났다고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수사를 확대해 간다면 단순히 유대균과 양회정에 있어서는 유병헌의 사망 사실만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나아가서 이제 뭐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이용했었는지 자주 오는 정치계 고위 관료들은 누구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번 네. 수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뭐 예. 정치권 공직자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혁기 씨의 혐의와 관련돼서 이 아들이 잡힌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적어도 유혁기 씨는 검찰, 경찰이 신변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죠. 예. 유혁기 씨를 잡아야 현재까지 그 벌어진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혁기 씨를 통해서 이 세월호 사건과의 관련성 부분들을 확인해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고 구상도 예. 가능하다 보거든요. 배임 횡령혐의도 그 차이가 워낙 많습니다. 99억 대 595억. 예. 더불어서 김혜경 씨와 김필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병헌 씨의 손발이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분들, 즉 핵심적인 인물들을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되면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해야 됐느냐라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뭐 무슨 뭐 그 조력자들이 뭐 한방에서 네. 뭐래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본질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유혁기를 잡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요. 강하지 않도록 살아남지 못하게 잡아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이제 네, 다른 사회 의미겠죠. 심리적으로 네.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